대란, 일본 재벌들이 집단 한국행으로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재벌 상속녀 회사를 포기하고 한국 귀화행으로 일본 열도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반지하에 살아도 한국이 더 좋다고 했다는데요. 일본 재벌 가문 상속녀가 아버지 저를 족보에서 파주세요라고 한 충격적인 결정. 2,000명 해고를 반대하고 반지하 달동네 김치 할머니가 된 놀라운 반전의 일본 재벌 딸을 알아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대학생을 하고 있는 타나카 아키라라고 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도쿄의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 타나카 이치로는 일본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계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언젠가는 회사를 물려받아서 엄청나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방금 레드드래곤이라는 큰 중국 회사를 인수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8만 명의 직원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길 그들 중 2,500명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그건 그냥 스프레드시트의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진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차갑고 딱딱하게 변했어요. 사업은 사업이고 감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의 테이블 주변에 있던 다른 임원들은 모두 로봇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그들이 수천 명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너무 빠르게 일어났는데 제 의자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게 사업이라는 거라면 저는 그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아버지가 이를 악물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어리석은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어릴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옳고 그른 것의 차이는 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를 떠날 거고 이런 삶도 뒤로하고 갈 거라고 선언했어요. 제가 되어야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걸어나가면서 비싼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서 크게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년 전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던 때를 계속 생각했어요. 저희가 서로를 거의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할머니는 저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를 위해 요리해주시고 저를 걱정해주시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신용카드로 부산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떠나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경비원들이 문을 막아섰어요. 드디어 저는 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자유로워졌어요. 제 비행기가 도쿄에서 이륙하면서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일본이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국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뒤로하고 떠나는 차갑고 무정한 세상보다는 분명히 나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김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떡하죠? 할머니가 저를 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새벽 1시 15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원한 한국의 공기가 제 얼굴을 부드럽게 때렸어요. 택시 한 대가 다가왔고 운전사가 창문을 내렸어요. 운전사는 자신을 마르코 로시라고 소개하며 제 손을 잡고 악수를 청했어요.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부산에서 10년째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소리가 조금 떨리면서 김순자 할머니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좌천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설명했어요. 마르코의 얼굴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해졌어요. 아, 유명한 부산 반찬 여왕을 말하는 거군요라고 하셨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놀라운 음식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자고 하셨어요. 저희가 오래된 동네의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갈 때 기억들이 마치 제 마음속 댐이 터진 것처럼 밀려왔어요. 마늘, 참기름, 그리고 제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매운 무언가의 냄새였어요. 여기서는 거리들이 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고 모든 것이 어둡고 조용했어요. 저는 마르코에게 돈을 지불하고 감사 인사를 드린 후 갑자기 두려워하며 인도에 서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제 위쪽 창문이 크게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위를 올려다봤고 3년 전에 기억하는 이웃 영자 아주머니를 봤어요. 3년 전에 교환학생으로 여기 머물렀었다고 설명했어요. 영자 아주머니는 어두운 불빛 속에서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얼굴 전체가 기쁨으로 주름지면서 커다란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 세상에 김할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본 소년이구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제 사진을 보여주시고 매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5분 후 마치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것처럼 집안에서 불들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고 바로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서 계셨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든 채 서 있는 저를 보시자 현관 불빛에 반짝이는 눈물이 할머니 눈에 고였어요. 할머니는 마치 온 세상을 안으려는 것처럼 팔을 크게 벌리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것 중 가장 꽉 조이고 따뜻한 포옹으로 저를 끌어안으며 내 소중한 아이야라고 외치셨어요.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왔느냐고 하시면서 춥고 배고프고 피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작고 70세의 한국 할머니가 저를 진짜 손자처럼 환영해 주셨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한밤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타났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의 작고 따뜻한 집안에서 모든 것이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김할머니는 즉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며 물을 끓이고 재료들을 꺼내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테이블 쪽으로 부드럽게 밀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너무 말랐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먹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2,5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무정한 일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김할머니는 주에 깊게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한다는 작은 소리를 내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할머니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작고 따뜻한 손가락으로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올바른 일을 했다고 소중한 아이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3년 전과 똑같이 김할머니 집에 온돌 바닥에서 잤어요.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요. 김할머니의 쾌활한 목소리가 몇 달 만에 제가 경험한 가장 깊은 잠에서 저를 깨웠어요. 할머니는 이미 완전히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일어나자고 하셨어요. 시장에 간다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으면 진짜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음소리를 내며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났지만 웃음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전통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수십 명의 한국 할머니들이 이미 알록달록한 좌판을 차리고 계셨어요. 김할머니는 저를 마치 자신의 소중한 보물처럼 좌판에서 좌판으로 끌고 다니시며 이분이 춘자 아주머니, 미숙 아주머니, 순이 아주머니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커다란 미소를 지으시며 제 주위로 몰려오셨어요. 빠른 한국말과 신나는 몸짓을 섞어가며 모두 한꺼번에 이야기하셨어요. 미숙 아주머니는 제 팔을 꼬집으며 충분히 먹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순이 아주머니는 따뜻한 단팥빵 한 조각을 제 손에 꾹 누르며 주셨어요. 이게 하루 종일 힘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차가운 사업회의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고급 레스토랑들, 그리고 갑옷 같은 느낌의 비싼 정장들의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여기 이 소박한 한국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가족처럼 서로를 챙겼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을 때 현실이 저를 세게 때렸어요. 저는 아버지의 회사와 아버지의 돈을 뒤로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제 힘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간단하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훨씬 어려웠어요. 먼저 치킨집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어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다음으로 편의점에 갔어요. 매니저가 관심 있어 보였는데 취업 비자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일하려면 특별한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나 거절당하며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내리고 아버지에게 기어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패배감에 젖어 영자 아주머니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을 때 아주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모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아주머니의 아들 존이 부산대학교의 미국인 학생인데 일본어를 가르쳐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과외 선생님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어요. 이건 완벽했어요. 일본어를 가르쳐서 돈을 벌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가 꿈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었어요. 존 스미스는 친근하고 활기찬 21세 미국인으로 밝혀졌어요. 책과 앱으로 일본어를 배우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어요. 지역 커피숍에서 첫 수업을 하는 동안 존이 저에게 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실제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초 회화를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회사와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화나거나 슬픈 기분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존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언젠가 회사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스프레드시트의 모든 숫자 뒤에는 가족과 꿈을 가진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존이 쓰던 것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바로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에 잠긴 채로 말했어요. 이윤뿐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회사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떠난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서 무게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답했어요. 수업을 계속하면서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존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 회사에서 했던 어떤 일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영자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제 팔을 잡으며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부산의 바쁜 거리를 통해 이너베이트 터게더라는 아늑한 카페로 데려가셨어요.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자신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 영국 출신의 쾌활한 여성 에밀리 톰슨이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첫 번째로 독일에서 온 안나 뮬러가 노인들의 안전을 돕는 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혼자 살고 계시며 건강상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노트북으로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그들의 앱이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 팔찌를 통해 노인분들을 가족과 의사에게 연결시켜준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건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다음으로 한국의 진리가 푸드쉐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매일 레스토랑들이 완전히 좋은 음식을 톤 단위로 버린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플랫폼은 레스토랑들이 남은 음식을 버리는 대신 반값에 팔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배고픈 학생들은 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음식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윌리엄 앤더슨이 네이버후드 버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앱이웃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서로 도울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어요. 개를 산책시킬 사람이 필요하거나 장 보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원할 때 네이버후드 버디가 기꺼이 도와줄 근처 사람들과 연결해준다고 했어요. 제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짜 사람들을 돕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기 처음 오는 거조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김 할머니의 놀라운 반찬들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했어요. 영자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요리에 대해 말해줬는데 정말 대단하게 들린다고 했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저는 가장 정중한 한국어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의 놀라운 음식을 한국 전체에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에밀리의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반찬들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요. 김 할머니는 주에 깊게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더 흥분하면서 작게 시작할 거라고 말했어요. 3가지 정도로요. 할머니의 유명한 김치, 그 놀라운 멸치조림, 그리고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할머니의 콩자반이요. 김 할머니가 손뼉을 치셨어요. 우리 음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나도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작은 사업을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부산 할머니 맛집은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희는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았어요. 존이 김 할머니가 요리하시고 분주한 시장에서 쇼핑하시고 각 음식 용기를 손수 정성스럽게 포장하시는 사진들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것을 도와줬어요. 저희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비디오도 만들었어요. 한 젊은 일본 남성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한국 할머니와 함께 진짜 가족을 찾게 된 이야기요. 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나쁜 댓글들도 있었어요. 이 일본 남자는 그냥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거야 라든지 관심 끌기 위한 가짜 이야기야 라는 것들이요. 어쩌면 이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김 할머니께 말하면서 슬프게 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 손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셨어요. 좋은 일들은 시간이 걸린다고 소중한 아이야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든지 이 할머니 요리를 맛보고 싶어요 라든지 있게. 일주일 안에 저희 비디오는 5,000번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매일 20에서 30개의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첫 번째 큰 배송을 포장하면서 각 고객을 위해 손으로 감사 인사를 정성스럽게 쓰고 있을 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30분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고 모든 시장 아주머니들이 요리와 포장을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춘자 아주머니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모두 너무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냅킨에 지도를 그리면서 매일 부산에 3개, 다른 동네를 다니는 특별한 배송 트럭을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직접 주문을 받으러 올 수 있고 비싼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곧 저희는 부산역, 남포동, 해운대 해변, 그리고 부산대학교 근처에 픽업 장소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그때 모든 것을 바꾼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존을 과외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김 할머니가 오래된 갈색 소파에 누워 계신 걸 발견했어요.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라고 외치며 책가방을 떨어뜨리고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가슴이 아프다고 속삭이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가까이 가서 들어야 했어요.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어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듣기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 흘렀어요. 병원에서 피에르 디부아라는 친절한 프랑스 의사가 김 할머니를 돌봐주셨어요. 모든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웃들이 저희를 응원하기 위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카페의 캐나다인 윌리엄 앤더슨도 병원비를 도와주려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김 할머니와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걱정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요. 같은 성을 가지거나 같은 부모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디부아 박사가 마침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오셨어요. 그냥 고혈압이었다고 발표하셨어요. 휴식과 약물로 완전히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 할머니가 기분이 나아지셨을 때 저는 무섭지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너베이트 터게더 카페에서 발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모든 사람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젊은 기업가들로 이루어진 청중에게 6개월 전 저는 일본의 큰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어요. 윌리엄 앤더슨은 심지어 한국 전역에 매장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3개월 후에 왔어요. 제 아버지 타나카 이치로가 실제로 일본에서 서울에 저희 20번째 매장 개점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모든 고객들과 기자들 앞에서 아버지는 제가 절대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일을 하셨어요. 마이크에 대고 아들이 진짜 사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델을 일본에도 가져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존이 수줍은 미소와 빨간 뺨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고 했어요. 정말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친구 이상으로요. 김 할머니가 저희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보시고 순수한 기쁨으로 손뼉을 치셨어요. 이제 손자도 사랑을 찾았구나라고 하셨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돈보다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저와 함께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깨달았어요. 김 할머니와 시장 아주머니들, 에밀리오 안나와 윌리엄, 존과 뒤부와 박사, 그리고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오신 아버지까지요. 진짜 부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갖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3년 전, 저는 성공이 비싼 차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부자 소년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인 사랑, 우정, 공동체, 그리고 친절함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김 할머니가 진지한 아버지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따뜻한 부엌에서 웃고 서로 돕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정말로 찾고 있던 것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부산의 작은 동네는 가족이란 누가 같은 피를 나누느냐가 아니라 누가 같은 마음을 나누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